43번째 시간인가요? 44번째 시간인가요? 네. 한 55번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그랬죠. 55회차까지. 자, 계약 총론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계약 성립의 구체적 모습과 관련해서 청약의 효력부터 봤죠. 청약의 효력이란 계약 성립 가능성. 언제 발생하는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도달하고 나선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 구속력. 그 기간은 승낙기간의 의미도 있게 되고 528조 1항과 529조.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된다. 청약자는 특정인이고 특정인이 누군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승낙은 청약에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승낙 의무도 없고 회답 의무도 없다. 승낙은 특정한 청약제게 해야 되고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청약에다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자,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니까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도달했다. 연착한 승낙. 이걸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죠. 자, 문제는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는데 사고가 나서 기간에 지나서 도달한 연착한 승낙은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연착 통지하거나 지연 통지를 발송해야 되는데 만에나 통지하지 않으면 이건 연착이 아니고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랬고, 이게 격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와 결합을 해서 격자 사이에 사고에 의한 연착이 있는데 청약자가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한다. 언제?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그다음에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 의사실현,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교차청약, 양청약이 도달한 때.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에 과실책임이라는 게 있었죠. 계약은 체결됐지만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은 무효. 그 불능 사실을 일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때 상대방 손해를 배상해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행이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 신뢰손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라.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했고, 이와 관련해서 계약 교섭 중 부당한 계약 체결 거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 대부분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으로 처리한다. 두 번째, 그 배상 내용은 계약 체결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즉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 세 번째, 배상에 포함되는 게 계약 준비비용, 계약 이행비용. 배상에서 제외되는 게 견적서나 제안서 작성 비용. 마지막,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계약 중에서 쌍무계약에 적용되는 제도 두 가지. 쌍무계약이라는 건 양당사자에게 채권채무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쌍무계약상 양당사자의 채권채무는 대가성이 있어요. 대가성이 있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예요. 따라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해. 네가 할 때까지 나도 못해.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대가성으로부터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항변권이란 건 정당한 거절권을 말해요. 그 정당한 거절권이 동시 이행관계로부터 발생한다라는 뜻이에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재산권을 넘겨주길 거절하거나 재산권을 넘겨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를 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을 때 그 끈끈한 관계를 인정해서
상대방이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 이행의 한명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성립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독이나 쌍모계약에 의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생긴 채무, 특약을 통해서 생긴 채무,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갑과 을이 임야 매매 계약을 했어요. 1억에. 그리고 갑은 이 임야에 있는 묘지 2기를 이전하기로 했어요. 이 갑이 묘지 2기를 이전할 채무는 특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무예요. 그러니까 갑이 묘지 2기를 이전할 채무는 을이 대금을 지급할 채무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요놈 매수인이 양도세나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 매수인의 양도세, 부가세 지급은 대금 지급과 결합해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행관계다라는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예외고 원칙은 별도의 특약을 통해 생긴 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 기억을 꼭 일단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면 이 손해배상 채무는 원래의 채무 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관계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매도인이 매매대금 채권을 팔았어요. 자,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요청합니다. 그럼 물론 나 갑으로서 재산권을 넘겨받지 못했으니까 대금 못 줘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동시행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채권 양도, 항변권은 존속한다. 자, 3번하고 4번. 3번 특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무. 4번 채권 양도, 항변권 존속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요건이 양채무가 이행기해야 되죠. 즉 갑이 을에게 청구를 했을 때 청구한 자도 이행기가 돼야 돼요. 즉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돼요. 따라서 아파트 분양 같은 거 받았을 때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잖아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될 의무하고 잔금 지급이 동시행관계고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날짜에 갑이 이렇게 중도금을 요청했을 때 을이 분양을 할 때까지는 중도금 못 줘라고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다만 선의무라도 예외적으로 항변권이 생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법에 있는 거 기억.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중도금을 지급해야 될 날짜에 분양회사가 부도 위험이 있더라. 그럼 중도금을 주고 싶을까? 불안해서 못 주겠죠.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불안의 항변권이고요. 536조 2항. 니은 중도금을 지급해야 할 날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민기적거리다가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상대방의 재산권 이전과 단대금 지급이 동시행관계지만 플러스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재산권 이전과 동시행관계가 된다. 두 가지 예외.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항변권이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 두 가지가 있더라. 세 번째 요건이 뭐예요?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지 않은 채 청구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갑이 만약에 이행을 제공한 채 청구하면 을은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반대 채무를 이행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을의 항변권이 완전히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갑이 나중에 이행을 중단한 채 재청구를 하면 을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갑이 만약에 한번 이행을 제공해서 상대방을 지치에 빠지게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이 만약에 이행을 중단한 채 재청구를 하면 지체에 빠졌던 을은 여전히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살펴봤고요. 자, 항변권이 생겼어. 효력. 정당하게 자기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죠. 네가 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연기적 항변권이라 합니다. 또 실체법상 계약상으로는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정당하게 거절하는 거니까 부당하게 거절하는 책임, 이게 지체예요. 부당 거절이 지체야.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지체 책임 면제 효과, 연체이자가 붙지 않는 효과는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발생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그래서 2번, 금전 채무의 경우에 항변권이 있으면 이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3번하고 4번은요. 우리 시험범위 바깥에 있는 지문이에요. 그냥 외웁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동, 자, 상, X. 동자상 X.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합니다. 기억.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가 없고요. 도자상 X. 임차인은 보증금만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대방 채권과 상기할 수가 없습니다. 차자상 X. 동자상 X, 도자상 X, 차자상 X. 4번.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동체소 동그라미. 이 3번, 4번은 우리 시험법이 바깥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자, 소송상 효력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갑이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아니 재산권은 넘겨주지 않은 채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당연히 을에게 왜 대금을 주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것이고, 을은 당연히 항변권을 주장해야 되겠죠. 소송상 주장 원용. 그래서 소송에서는 항변권을 갖고 있는 자가 그걸 주장해야만 법원은 판결하게 됩니다. 만약에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항변권을 주장했고 법원이 그걸 인용하게 되면, 받아주게 되면 이런 판결을 해요. 을은 갑으로부터 재산권을 넘겨받는 것과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이거를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부릅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유치권에서 한번 봤죠. 비슷합니다. 상대방이 항변권을 주장하게 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한다. 소송상 효력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가끔 가다가 박스 쳐놓고 동시행관계인 거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과 대법원 판례인데 동시행관계인 거 아닌 거 구별해라. 우리는 좀 숫자가 적은 거 아닌 거를 기억해 둡니다. 동시행관계가 아닌 거. 돈 갚는 것과 차용증 반환. 차용증이 보통 채권 증서라고 부릅니다.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돈 갚는 것과 저당권 말소, 담보권 말소. 돈을 갚는 순간 채권 소멸, 담보권 소멸하기 때문에 돈 갚는 것과 말소 등기,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1번, 2번 암기.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변제와 채권 증서 반환, 변제와 담보권 말소 절차. 그 다음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본 거,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으니까. 4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돼서 낙찰받은 사람은 등기 말소해야 되죠. 또 배당받은 근저당권자는 배당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낙찰자의 등기 말소 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의무고요.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낙찰자에 대한 의무예요. 의무의 상대방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야.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관계예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관계야.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라든가 목적물 반환과 권리금 회수 방해라는 손해배상 의무는 당연히 동시행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행관계예요. 이 두 개가.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7번은 됐고요.
6번까지는 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하고 8번은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살짝 볼 겁니다. 그래서 동시행변권의 의, 요건, 동시행변권의 효과,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 인거 아닌 거 암기해야 되는데 아닌 거 지금 6개 정도 암기를 좀 달달달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쌍무계약의 효력을 보고 있어요. 위험부담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약체결상의 가치를 봤어요. 원시적 불능이라 했죠. 반면에 이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이 1월 10일 날 A 토지를 매매하거나 B 건물을 매매했는데 1월 20일 날 A 토지가 수용이 되거나 B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 갑과 을 모두에게 아무런 잘못 없이 땅이 수용되거나 지진으로 건물이 멸실된 것은 갑, 을 양당사자의 잘못, 귀책 사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계약 체결 이후에 어느 일방의 채무가 A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 B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가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했을 때,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했을 때 상대방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이게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가 위험부담의 문제예요. 자, 여기서 우리 민법은 원칙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채무자는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즉 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갑이 을로부터 미리 계약금 따위를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한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예외가 538조. 채권자 위험부담. 채권자가 위험부담한다는 건 채무자 갑의 반대 당사자 을이 부담하는 건데, 을이 부담한다는 건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위험부담에서 먼저 기억하실 것은 갑의 채무는 소멸했습니다. 당연하죠. 수용되거나 지진으로 멸실됐으니까. 을의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남는 거예요. 이제 채무자가 위험부담한다는 건 불능이 된 채무자인 갑이 부담하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고, 채권자가 위험부담한다는 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첫째, 을의 잘못으로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 귀책세로 불능이 된 경우, 을의 잘못으로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건물이 을이 불을 지른 경우, 이런 경우. 그래서 멸실된 경우. 또 하나는 을의 지체 중 불능이 된 경우. 갑이 약속한 날짜에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물건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지진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538조는요. 을에게 잘못이 있는 두 가지예요. 을이 직접적으로 잘못해서 불능이 된 경우하고 을이 지체 중에 불능이 된 경우. 이때는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자,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보상금 받았고 보험금 받았어. 즉 갑이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별도의 이익을 얻은 게 있지. 이건 당연히 을에게 줘야죠. 갑이 이중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니까. 이게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입니다. 조문 가지고 내용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의의를 봅니다.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후발적 이행불능이 돼 소멸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타방 채무가 존속하느냐.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고 임의 규정이고 당사자가 다른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건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불능이 된 채무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한 경우. 효과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청구를 못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된다. 근데 예외 채권자 잘못이 있는 경우, 채권자 지체 중인 경우, 이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채권자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갑이 별도로 이익을 얻은 게 있으면 이건 돌려줘야 한다. 여기까지가 위험부담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2번하고 3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따로 기억하셔야 돼. 자, 이런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요, 위험부담으로 처리하지 않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요구해. 을은 갑에게 야, 그 땅이나 건물 대신 보상금, 보험금 내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대상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적용돼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대법원은 위험부담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상 청구권이라는 걸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걸 허용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위험부담의 문제다. 그래서 쌍무계약, 매매와 같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양당사자에게 대가적 채무가 생기는 쌍무계약에서 적용되는 두 가지 제도. 동시 이행 합의권과 위험부담이라는 제도를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계약 체결 사유 가실책임이 있었잖아요. 그 세 가지 제도, 계약 체결 사유 가실책임, 동시 이행의 합의권, 위험부담, 이 세 가지 제도를 놓고 봤을 때 동시 이행 합의권이 제일 중요하고, 최근에는 위험부담도 거의 매년 따박따박 출제가 되고 계약 체결상의 가실책임이 제일 떨어져요. 빈도상으로는.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쌍무계약에 적용되는 세 가지 제도들, 원시적 불능, 동시합의권,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세 가지 제도 각각 무엇이고 요건이 뭐며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험부담은 사례 형태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위험부담인지 문제를 사례 형태를 통해서 빨리 파악을 해야만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된다는 거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약 총론 2개 남았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계약 해제가 남았는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내용이 많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